네,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는데 한 분만 나오셨습니다. 한 분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예, 지난번에는 성일종 의원님이 전화로 연결하셨었고 한 분씩 이렇게 하셨네요. 예, 최근에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 또는 유튜브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 광복절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대일 문제,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새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종전선언 언급도 없었고 토는 상당히 조절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강훈식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국난 극복에 힘을 다한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대일 관계에 있어서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로 삼자는 게 전 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광복절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현재 코로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의 국난은 코로나 확산을 이겨내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심정으로 함께 코로나 극복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코로나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치르면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만큼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큰 틀 속에서 일본에게는 적대적인 민족주의는 좀 지양하고 함께 포용하는 역사의식을 갖자라고 제안한 것이고, 북한에게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서 동북아 번영에 기여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던 연설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서인종 의원님. 강윤식 의원님 아주 해석을 굉장히 좋게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여당 의원이십니다. 예, 교과서적 해석.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손 놓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을 놨다. 네. 우선 일본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예. 바로 우리는 뭐 싸울 땐 싸우고 예. 또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풀어야 될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농경사에 있었을 때 그 논에 물댈 때 굉장히 분쟁이 심했습니다. 예. 뭐 정말 삽을 들고 뭐 큰 싸움 벌어지고 그랬었지요. 그래도 혼사가 있거나 상을 당하면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그런 우리 선례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한일 관계도 똑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가 봤었을 때는 전에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거를 좀 풀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들이 좀 있었어야 된다. 물론 물밑에서 있었던 건 알지만 결과를 못 냈거든요. 대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신선 복원하고 했지만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아무래도 이 정부가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 4년 내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는 이 주변국하고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정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전향적으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실타래 같은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코로나와 관련해서 10월 말까지 70%는 한 달이나 지금 앞당긴 거잖아요. 그렇죠. 백신 2차 접종을 국민의 70%에게 10월 말까지 하겠다. 이거는 지금 가능한 수치를 제시를 하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가능한 수치 안에서 목표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는 게 질본의 설명이고요. 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 당국이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인종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K방역을 하면서 계속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말의 성찬이고 자기 자랑으로 이 아주 그냥 목이 매여 있는 이 기념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의 2차 접종률이 15.3%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5%입니다. 15.3%에도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평균을 못 쫓아간다. 2차 접종률까지.
OECD 국가 38개국 나라 중에서 예. 우리가 제일 꼴찌입니다.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예. 지금 이 K방역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도 이 정도 맡고 있는 것은 국민들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그건 얘기입니다. 맞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과태료 때리고 벌금 때리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강제적인 것은 어느 정부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백신을 확보해야지요. 백신을 제때 확보를 못해서 2차 접종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이고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시 또 거리두기 때문에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경우 다 4인으로 제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거에 대한 민생이 피폐되고 또 빈민층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빈민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로의 말이나 희망의 프로그램을 전혀 정부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저는 아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훈식 의원님. 제가 전화로 연결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 나가 계시니까 예. 되게 흉보기가 되게 쉬우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 중에 저는 공감하는 것은 국민들의 힘 덕분에 저희가 그나마 K방역이 성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크게 국민들 덕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울러서 동시에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의 말씀도 저희 여당과 정부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로 K방역이 말의 성찬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도한 표현이다. 즉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방역에 앞서고 있는 나라고 물론 최근에 많은 확진자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있고 조금만 더 견디고 함께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예상된 목표대로 또 실제 시기보다 땡겨서 가능하게 다 접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역에 앞선 나라가 아니고요. 방역에 국민이 앞선 나라지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예. 백신 허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반도체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했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5위권에 있어서 자동차 강국의 이미지를 주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이나 의료산업 분야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분야도 있지만 이번에 이런 백신 개발을 했었을 때 정부가 1조나 2조 같은 경우 과감하게 투자해서 외국하고 공동으로 투자했으면 정말 백신 허브이고 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는 그런데 과도한 말씀. 자 그런데 이런 기회조차도 잃어버려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노우슈라고는 회사가 스위스의 삼성전자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도 놓쳤거든요. 그런데 위탁 생산하는 거 가지고 이걸 허브하겠다? 위탁 생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위탁 생산량 국민한테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못 줍니다. 정확하게 외국 제약사의 마음대로 생산만 위탁한 것이지. 그런데 이런 허브라고는 말을 가지고 물론 그 위탁 생산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후 미래로 보면.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쓸 때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말로 방역 실패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의원님이 방역 실패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1년 되셨어요. 저 말씀하시는 1년 동안 방역 실패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역 상태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는 국민들이 다 평가하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말씀 주신 중에서 좀 더 잘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그래야겠죠. 받아들일 거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강훈식 의원님이 대단하십니다. 이 공격에도 살고만이 빠져나가는 거 보니 테크닉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여야 대선 쟁점에서는 어떤 테크닉을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통화 녹취록 관련해서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전화가 있었는데 그 통화 녹취록이 유출됐다. 이 공방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굉장히 좀 불쾌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자체는 뭔가 두 사람 간의 힘겨루기라고 보시는지 이거는 성일종 의원님이 좀 답변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이걸 힘겨루기다라고 보시는 것은 조금 좀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이준석 대표하고 윤 총장 전 총장이시니까 윤 총장님하고는 뭐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대선 후보가 아니란 말이죠. 한 분은 대선 후보를 지원해 줘야 되는 당의 대표이고 한 분은 후보로 나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상황 설명을 좀 해야 될 듯 합니다. 예. 뭐냐면 경선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당헌 당규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당이 다 외부 주자들이 계셨잖아요. 예. 윤 전 총장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 외부에 계셨고 내부에 이제 계신 분들이 주로 계셨었는데 당시에 비교적 외곽에 있는 분들이 지지도가 높았고 당에 계신 분들이 지지도가 낮았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당 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당헌 당규에 그러한 제도가 없으니 경선관리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지지율 제고 방안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었을 때 제도나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자. 이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임시기구로 임시적 당의 기구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당 내부에 계신 분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 측면에서 토론회든 뭐 이벤트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었던 것이지요. 예. 그 중간에 이제 외부에 계시던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외부에 계신 분들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이런 것들을 짰던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충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마 곧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유승민 후보하고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토론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토론회 하자 그러면 하면 될 것 같은데 후보들이 자꾸 일정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맞다고 보세요?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경선준비위원회가 저희가 하고 있는 대선 경선 기획단하고 뭐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예. 사실 두 가지가 지금 본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불쏘시개로만 쓰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실제로 많은 후보들이 나름 후보들은 지지율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토론을 해서 이 토론회를 부흥시켜서 불쏘시개를 쓰려고 하는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본인이 불쏘시개를 써줄 수도 있어요. 당의 입장에서만 보면 내가 예. 나가서 토론회를 부응할 수도 있는 건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는 후보와 대표가 다 그렇고 또 아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께서는 좋은 관리자여야 하는데 자꾸 선수로 뛰려고 하니까 이게 예. 사실은 질문 자체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기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당에서 당 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가 기싸움을 한다는 표현 자체가 제가 볼 땐 난센스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총장께서 뭐 토론 준비가 안 됐다. 아니 강 의원님 작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 답변하시는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파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 혹독한 여야의 의원들의 질의도 다 극복을 하면서 그 토론 실력을 다 보셨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찰 문제잖아요. 아니 검찰 문제든 예. 검찰 문제든 예. 검찰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 실력을 다 보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준비가 안 돼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정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예. 정치적인 테크닉에 조금 뭐 일부 실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측면은 아주 마이너한 문제고요. 본질적인 문제에서 뭐 준비는 잘된 후보라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 걱정은 없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당에 사실상 막차를 탄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올라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지율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준비가 돼 있으면 기꺼이 토론에 나와서 응당 국민의 검증
또 후보자의 검증을 받는 게 맞죠. 근데 준비가 왜 제가 안 됐다고 보냐면 실제로 뭐 내용과 콘텐츠를 떠나서 그것도 별로 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만 14대 1로 토론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되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준비가 돼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는 것처럼 18일 날 토론에 나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토론에 안 나오느냐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당헌 당규상에 있느냐 없느냐 왜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느냐라고 하는 왜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느냐. 경준이는 옛날에 내부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제도니까 예. 외부에 있다 들어온 본인 같은 경우는 예. 그 규정에 적용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주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경준 의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느냐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경준이도 이게 내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됐던 건데 외부 사람이 안 나오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나오신다고 한다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도 무방하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예. 그걸 자꾸 뭐 준비가 안 된 후보처럼 자꾸 엮어내려고 하니까 갈등을 자꾸 만드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이야기 하기 전에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오전에 합당 여부 발표를 한다는데 여부니까 합당 쪽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론을 아직 안 내셨기 때문에 예. 저는 안 대표께서 큰 그릇이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안 대표께서 더 큰 서울시장 후보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에도 안 나가겠다. 그리고 더 큰 2번을 만들기 위해서 합당을 하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저는 이러한 그 본인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전 지킬 거로 봅니다. 지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약속을 깬다고 한다면 예.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 서울시장 나가기 위해서 트릭을 썼구나. 그리고 또 이번에 깨는 것은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예. 이것까지도 바꾸어서 다시 후보자로 나온다고 했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이 국가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저희 당에 들어오셔서 대권 후보로 나오시면 됩니다. 합당하는 걸 깨고 나갈 건지 들어오셔서 나갈 건지 이런 이야기는 이런 판단은 본인이 하게 될 텐데 저는 들어오셔서 당당하게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강훈식 의원님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으세요? 안철수 대표가?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가 이 토론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4.7 재보선 이후에 저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예, 그때 계속 말씀하셨죠. 강 의원님은 안 들어오셨으면 하시지요? 아니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별 상관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 성 의원님께서 막 저주하는 메시지를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안 들어오면 약속을 어기는 거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나 보다.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꼭 들어오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는 뭐 그 문제가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밖에서 만들려고 했던 정치 본령에 본인이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예. 그 본질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가 국민들이 묻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논쟁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것도 굉장히 구태한 정치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 기대를 주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여당 이야기 해야 되는데 여당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정세균 후보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교익 음식 칼럼니스트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에 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두 사안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일조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 지금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를 사서 맞는 것 같아요. 매를 사서 맞는다? 네. 아니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예. 또 정부 청와대가 다 동의를 해서 예.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서 본인은 지급하겠다 그랬잖아요. 과연 국민적 동의를 받은 사항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서 합의한 사항을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뒤집는 게 과연 지방자치단체 정신에 맞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데하고 형평은 맞나요? 경기도보다 못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저는 이 국민의 뜻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 아주 그런 행위라고 보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었을 때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 의사, 국민들의 의사를 합의해서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예.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을 100%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원래 당론은 민주당 당론은 그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당론이 그랬습니다만 국회 협의 과정에 100% 지원하지 못한 것. 예. 이것에 대한 아쉬움은 누구나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결정한 것이고요. 또 예. 실제로 지금까지도 지자체 재량으로서 추가 지원한 사례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2021년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역 차원에서 보완하는 재난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할 때도 서울시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형태로 추가 지원한 상태도 많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경선 중인데 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또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기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 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결정했는데 어떻게 지자체장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을 좀 유념해서 서울시장님도 대통령의 말씀을 좀 잘 들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게 아니고요.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죠. 국민적인, 그렇죠. 국민적인 그런 합의 과정을 잘 따르는 지자체도 있겠습니다만 전 지자체의 본질 자체가 그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맞는 결정들을 존중해 주는 게 맞지요. 그래서 서울시장도 그런 판단의 존중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경기지사도 그런 판단과 권한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이렇게 토론할 문제는 또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는 지역적 문제이기 전에 전 국민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가 경기도는 좀 적고 서울은 많고 충남은 또 아예 없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앙정부의 뜻,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거든요.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이것을 주는 걸 결정했단 말이지요. 이거 완전히 지사치 않습니다. 예. 누가 봐도. 아니 이걸 어떻게 볼 겁니까 또. 이게 과연 국민적 동의를 받고 중앙정부도 다 동의한 게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지사께서 지금 대선 후보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정을 안 했을 거예요. 내 지역에 1,3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1,380만 명에 대해서 공고히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쓴 겁니다. 저는 아주 나쁜 행태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니까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니까 정세균 후보, 또 이낙연 후보 모든 후보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를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저는 공정하지 않다. 상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아니 우리 당 경선에 우리 성일종 의원이 상식에 기반하지 않고 너무 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한 사안은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 있는 기초단체장 중에 몇 분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고 그렇게 제안된 것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판단도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100%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아직까지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재난지원금을 100%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비승수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거고 네. 이재명 지사는 그런 면에서는 100% 지급하는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에 여력이 있다면 그 여력이 있는 것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지역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나 모두 엄중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100%안 주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고 100% 주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뭐라고 할까 정책적인 칼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본인 결정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 2분 남았는데 황교익 그 칼럼니스트 제가 질문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코멘트를 해 주십시오, 두 분.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여권의 대권 후보가 되면 11월 정도에는 아마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지사직을 사퇴하실 거라고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가 들어가면 중앙정부도 장차관 임명 1급 임명들 안 합니다. 기관장들 안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왜? 후임자한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이 말이죠. 내 편이고 나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비전문가를 여기에 임명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분이 말이지요. 조국 사태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예수를 떠올렸다 그랬어요. 조국 씨를 보고 그러면서 지금 조국 씨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 예수와 함께 걷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검찰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이라고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 골고다에 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건 예수에 대한 모독이고 또 크리스찬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러한 편향된 인사를 지금 대권 나와 있는 분이 또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어떤 인사를 보여줄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2분밖에 없다는데 다 하셔갖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1분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정부 때 행정 경험이 없는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있었죠. 유인천 전 문화부 장관에 임명됐고 우리 독일 귀하인 이참 씨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전문성이 학문적 연구라든지 행정 경험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사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저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에 아까 말씀드리신 이참 씨라든지 유인천 장관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 크게 본질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내년 6월 달까지가 임기인데, 내년 6월 달에 이제 새로운 도지사가 오는 기간인데, 그러면 1년 이상의 기간을 공속으로 놓아두는 것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옳은 판단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황교익 사장이 된다면 그분이 또 판단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건지 말 건지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지금 임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전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부끄럽지만 경제